자, 이번 시간은요. 행정사 2차 그 민법 계약이에요. 아직 1월이지만 행정사 2차에 대해서 작년 시험이 좀 저조했죠.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대예요. 일반 행정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제 쇼터디를 통해서 그 많이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다. 예, 이거 도움이 된다는 얘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입증이 됐다. 자, 작년 2023년도에는요, 이 계약 총론 파트만 먼저 봤을 때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나왔어요. 그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이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는데 법정 해제에서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에 대한 쟁점이 물음 1과 2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요. 자, 계약에 의한 해지가 나왔어요. 근데 해지 같은 경우는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사례형으로 만약에 다시 총론에서 나온다면은 어디입니까? 요 총론 파트에서 이 계약의 성립과 효력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쟁점은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2019년도에 사례형으로 나온 이후에 아직 안 나왔어요. 다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 시험입니다. 이 40점짜리로 자, 분양계약, 자,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서 내용을 설치했어요. 2조와 3조. 자, 보면 자, 계약금은 공급 대금의 5%로 하고 계약 체결에 동시에 지불한다. 중도금은 공급 대금의 45%. 그다음에 1년이 되는 날에 지불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일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자, 수분양자 을은 분양자 갑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그죠? 해제의 사유까지 명시해 놨습니다. 갑의 규책 사유로 입주 못한다. 그럼 수분양자인 을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3조에서는 2조 사망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갑은 을에게, 수분양자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 지급한다. 위약금 특약이 나와 있죠. 위약금 특약. 이것은 뭐다?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수분양자 을은 당연히 이러한 3조의 특약에 따라서 10%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죠. 해제를 하면 갑의 규책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됐을 시 을은 해제가 성립이 된다면 요 3조 1항 2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항과 2항의 경우 갑은 수분양자 을에게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 을에게 환급한다라고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이행지체에 따른 어떤 해제가 발생됐을 때 그 지연손해금, 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그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연손해금률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우리 판례 입장은 그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지문은 1번 물음의 경우는 계약금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일 을은 갑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2006년 5월 1일에 근데 개발 호재, 그죠? 네, 개발 호재가 발표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A시의 개발 호재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에 대해서 갑은 자, 을에게 야, 분양계약을 이미 체결됐지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자. 을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러면서 2006년 5월 10일에 아직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2006년 5월 10일이에요. 중도금을 근데 미리 송금해 버렸다. 자, 송금해 버렸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쟁점일 수 있어요.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지만 이행에 착수 가능합니다.
예, 물론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죠?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안 됩니다. 이행기 전에 착수가 불가하다라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 가능해요. 원래 중도금은 언제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중도금, 공급대금의 45%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5월 1일이면 계약 체결일이 4월 1일이겠죠. 예. 근데 아직 1년은커녕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5월 10날에 중도금을 송금했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자, 물음이에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자, 을은 이미 중도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 그죠? 자,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게 뭡니까? 물음 1에서는 자, 해약금. 자,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예, 계약금은 자,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죠. 즉 뭡니까? 당사자 일방이 자, 요거는 당사자 1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를 하게 되면, 그죠? 을이 자, 계약금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 전까지예요. 자, 이행이 착수되기 전까지, 그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고 수령자는요 배액을 상환하여, 그죠?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해제입니다. 계약금, 해약금에 따른 해제. 포인트는 자, 이행의 착수 전에 과연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그죠? 그럼 이행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 가능하다. 즉 중도금 지급 기일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07년 4월 1일일 텐데 2007년 4월 1일 전에 을이 2006년 5월 10날 갑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한 것 자체가 뭐다?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우리 판례 입장도 자, 요 사안이 나온 판례죠.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단순히 요 시가 상승이 예상됐다. 그죠?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구체적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 금액에 증액 요청을 한 것은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가 금지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발 호재로 인해서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다. 급등했다라는 사정 자체는 이행의 착수가 금지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매수인 을의 2006년 5월 10일에 따른 중도금 송금은 유효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결론이겠죠. 1번에 대한 결론.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지할 수 없다.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음 2입니다. 물음 2에서 을은 자, 갑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 지연으로 분양계약상의 입주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다. 이에 수분양자 을은 분양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귀책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죠? 갑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근데 갑은 을이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을의 해제권 행세가 적법하다면 그 해제의 법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죠? 해제의 법률 효과예요. 일단 해제가 발생되면요. 요 문제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형 문제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사례였다. 그래서 살짝 어려워 보이나 어쨌든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 아는 만큼 써줬으면 그래도 기본 점수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해제 효과에 해제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말부터 써줘야 된다? 소급표죠. 소급표. 그죠? 해제 효과입니다.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이행되지 않은 채무 자체는 이행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이미 이행된 급부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이겁니다. 원상회복 의무요. 자, 원상회복 의무.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는 그 금전에 대한 반환할 금전이요. 그때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자 받은 날이 있죠. 당연히 뭐까지? 이자까지 가산해야 됩니다. 이자. 근데 이자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다. 특별한 약정이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위약금 특약.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3%.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그러면 사안은 3%의 이율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그 원상회복에 있어서 약정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 채무가 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자, 수분양자 을이요. 을은 자 분양자의 귀책사유죠.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갑이 을이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그 반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 날이죠. 그 반환 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 어디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지연 손해금이요.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지연 손해금률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이겁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약정 지연 손해금률이 없다면 지연 손해금도 약정 이율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자, 약정 이율이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예요. 그러면은 법정 이율에 따라야겠죠? 따라서 지금 이자율이 3%, 약정 이율은 3%. 근데 법정 이율은 민사상 5%란 말입니다. 5%. 이게 포인트예요. 민사상 법정 이자율은 5%입니다. 따라서 민사의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3%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5%의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이 산정된다 이겁니다. 네, 이 부분 살짝 꽈다 이겁니다. 됐죠? 요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요. 자, 손해배상 여기 나와 있죠? 1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 자체는 자, 위약금 특약이죠? 위약금 자, 특약 2조요.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분양자 을은 특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공급대금의 총액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답안인데 이 완벽한 답안을 쓰기란 제한된 시간에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해제가 나왔습니다. 자, 해제에서 조금 지엽적인 약정 이자율과 법정 이자율에 대한 비교까지 나오는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 좀 편하게 갑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 부담이요.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틀을. 자, 사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에요. 자, 계약 체결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뭐다? 계약 자체가 체결됩니다.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사안에서 보시는 것은 2017년 5월 1일 갑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계약 체결 전날 밤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부 소실된다. 다른 말로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네, 원시적 불능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 매수인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원시적 불능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다.
원시적 불능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갑에게 요건을 갖춰서 이 성립 요건 검토해야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뭘 이유로 무슨 배상? 실내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에요.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성립 요건 4가지를 잘 검토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체결된 계약 내용의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고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무효에 따른 무효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돼야 되고, 자, 급여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즉 급여를 하여야 할 자죠. 급여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입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무과실도 요건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이익 배상 이 효과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이 되게 되면 급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의 대표적인 것들, 자, 조사 비용이에요. 목적물에 따른 조사 비용. 그죠? 그 다음에 대출 받은 경우, 자, 지급 이자 같은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았다, 지급 이자 등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실내이익 배상은 뭘 초과하면 안 된다? 이행 이익. 그죠? 이행 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이행 이익이, 자, 뭡니까? 실내이익보다 적은 경우는요, 당연히 그 기준은, 자,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실내이익 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이 전매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게 1번 지문이고, 자, 2번 문제는, 자, 사안에서 보시는 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X 건물이 홍수로 인하여 건물이 전부 멸실됐다. 이때 갑과 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1번 지문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건물이 홍수로 멸실됐다. 이건 뭡니까? 소위 후발적 불능을 의미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 부담이 문제되는데, 위험 부담에 대한 개념을 써야겠죠. 유효하게 기본 성립한 쌍무계약이에요. 자, 첫 번째,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어떻게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어서 소멸된 경우, 이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쟁점이다. 채무자가 책임이 있다면 그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원칙. 그래서 원칙은, 자,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즉, 자, 원칙이에요.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되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죠? 이랬을 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37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 효과죠. 효과는, 자, 전부 불능인 경우, 전부 불능. 채무자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전부 불능이 된 경우에는 쌍방에 대한 채무, 쌍방 채무는 전부 소멸된다 이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말이다? 채무자 자신의 자기 채무도 면할 뿐더러 동시에 채권자, 그죠? 그 채무자가 지고 있었던 채무와 의존관계에 있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자, 채권자의 반대급부에 대한 이행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이미 받았다면,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다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에 있어서 대상 청구권, 이거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대상 청구권. 그렇지만 우리 통설적 입장이겠죠. 쌍무계약 자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다. 즉 채무자가 보세요. 급부 불능으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대상물이나 대상 청구권을 취득한다면 채권자는 위험부담 법리를 주장을 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그죠? 대상 청구권도 허용된다. 인정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우리 538조에 규정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으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다시 요건 세 가지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의 규책 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즉 효과에서 그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라고도 말합니다.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소위 반대 급부 청구권은 유지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그러한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에요. 자, 쌍방 당사자의 규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갑소유 주택의 소실로 주택의 인도 의무죠. 주택의 인도 의무는 면한다. 따라서 을에게 갑은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죠. 이런 경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즉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며 을 또한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 지급 의무요. 지급 의무,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죠. 이 경우에 을이 계약 체결 후 갑 소유 주택 소실 전에 계약금이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갑 소유 주택 소실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이 있다면 그 매매 대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그 개념에서 2019년에는 뭐가 나왔냐? 계약 교섭의 중도 파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건 뭡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그죠?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야 문제가 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닌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소위 계약 교섭 단계라고 하죠. 교섭 단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계약의 부당 파기, 계약 교섭의 중도 파기 등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나왔어요.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를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사실 함정을 판 겁니다. 함정을 팠어요. 2019년도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출 문제다입니다. 요 부분도 2024년 버전에 상세하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계약 핵심은 이겁니다. 자, 포인트는 자, 이 사안을 잘 볼게요. 사안을 봤을 때 갑은 설계사고요. 자, 을은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5명가량의 설계사를 선정해서 설계 시안 작성을 의뢰합니다. 그렇죠? 을이 의뢰인이에요. 갑에게, 설계사에게. 그러면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일단 설계 시안에 대한 제안 좀 해줘. 그 다음에 이 견적서 작성을 해줘. 그래서 갑 설계사는 이 제안에 응모를 하는 거예요. 응모를 해서 응모 나와 있죠. 응모를 해서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 비용 300만 원 가량을 지출합니다. 이에 대해서 을은 이 갑이 제시한 요 시안 있죠? 요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는데, 자, 이때 을은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갑과의 어떤 설계 기간이라든가 설계 대금, 그에 따른 제반 사정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2년이 지납니다. 당선 통지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에게 다시 사실 미안한데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통보했죠. 이에 대해서 갑은 당선 사실 통지 후에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 비용 500만 원 정도. 아시겠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지 여부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음 1에서는요. 갑은 을에게, 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라고 대놓고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1번 질문에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되는지를 논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성립되는지 여부만 논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손해를 끼친 경우죠. 이때 부담해야 될 그 배상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라고 해서 의, 요건, 효과 간단하게 다투시면 되는데, 자, 이 사안에서 보는 것은 계약 교섭 단계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제반 사정을 통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계약 교섭 단계인 거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되어서 불성립할 경우에는 소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할 수 없다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요. 계약 교섭 단계라 하더라도 부당 파기인 경우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인정한다입니다. 요 3번 질문이 그거죠. 불법 책임을 인정한다.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에 따른 근거는 뭡니까? 신이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다. 요게 키워드겠죠? 계약 자유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판례 입장에 따라 이 사안의 경우는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2번 쟁점에서는 자,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또한 뭐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인해서 입었던 손해, 즉 신뢰이익이요. 신뢰손해.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그래서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일방 자체가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는 그 신의가 있었다. 근데 그 상대방이 그 신의에 반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신뢰, 그 상대방이 있게 된 그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즉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결 신뢰 이익 배상은 개념이 그래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그리고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바로 신뢰 손해인데, 아직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신뢰가 확고하게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소위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지출한 비용. 여러분들 순고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앱을 많이 만들잖아요. 견적서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서 견적서 막 와요. 이거는 사실 뭡니까?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견적을 보내주는 겁니다. 즉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면 당사자가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제안서 작성과 견적서 작성 비용이에요. 여기에 설령 300만 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뢰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아직 확고한 계약 성립의 그 신뢰, 그 확고한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디테일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안서와 견적서 등은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사안의 해결입니다. 그럼 뭐는요? 요거 갑은 당선 사실 통보 후에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 비용으로 500만 원, 준비 비용으로 든 500만 원은 요거는 신뢰 손해에 포함된다 이거죠. 신뢰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적서와 제안서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신뢰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00만 원은 신뢰이익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래서 됐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에서는 요 300만 원은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않지만 당선 사실 통보 후 설계 계약 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선 사실 통보한 후에 설계 계약을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 준비 비용 500만 원. 요것도 사실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아직 당선 사실 통지 후에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 비용 500만 원. 요거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신뢰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19년도 행정사 기출 문제였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계약 교섭에 따른 그 중도 파기에 따른 신뢰 손해 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올해 시험에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